이렇게 어딘가에 글을 투고한 적이 없어서 많이 떨리네요.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적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금 부족해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태어나서 어린 시절 내내 부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기관사로 일을 오래 해오셨기 때문이었죠. 한번 배를 타면 꽤 오랜 시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었기에 어린 제 기억 속에도 늘 아버지를 기다렸던 순간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지 않았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야 할 수 있는 게 많았으니까요. 엄마는 잠깐 친구들 만나고 올 테니까 딱 기다리고 밖에 나가지 마. 알았니? 응? 언제 오는데? 엄마가 그런 것까지 말해야겠어? 어련히 알아서 들어올까? 엄마, 근데 나 배고파. 밥 먹었잖아. 아우, 아주 하루 종일 징징징. 지겹다 지겨워. 차라리 말을 못하는 아기였을 때가 훨씬 나았어. 나 오늘 하루 종일 못 먹었는데. 아, 몰라. 꼭 내가 나갈 때 그러더라. 한참 바빠 죽겠는데. 나중에 먹어, 나중에. 아버지가 워낙 돈을 많이 벌었기에 저희 집은 가난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늘 굶주렸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기도 하고 집에 있는 생쌀을 씹어 먹은 적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는 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어본 적이 없었고 더러운 옷에 씻지도 못한 채로 불 꺼진 집에서 이틀, 사흘까지도 홀로 남겨졌습니다. 머리는 감지 못해서 늘 기름지고 엉켜 있었고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마른 상태였죠. 그런 꼴로 3개월 혹은 반년을 넘게 지내야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까지죠. 아버지가 돌아오면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서야 더러운 집을 사람을 불러 치우고 저를 씻기고 예쁜 옷을 입혀줬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대부분이 아버지를 기다렸던 기억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오면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일단 제게 친절했고 보통의 다른 어머니처럼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도 했죠.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말랐어? 저번에 왔을 때보다 더 마른 것 같은데. 애들은 살이 갑자기 빠지면 문제가 있는 거라는데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지 그랬어. 별거 아니에요. 이미 병원은 다녀왔지. 입이 짧고 어찌나 예민한지 밥을 잘 안 먹어요. 뭐? 지금은 거의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먹는데. 그야 당신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라니까요. 애가 어찌나 당신만 찾는지. 내가 키우면서도 애가 내가 낳은 건지 당신이 낳은 건지 헷갈릴 정도라니까요. 아유, 그래? 그래도 좀 신경을 더 써. 억지로라도 먹여야지. 저러다가 성장에 문제 생겨. 찬소리는. 어련인 엄마인 제가 알아서 할까? 알지, 아는데 걱정이 되니까 그래. 당신이 아이 교육이며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는데 무엇보다 아이들은 건강이 우선이잖아. 알았어요, 알았어. 당신 딸 잘 먹이고 입힐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역시 당신밖에 없어.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건 제가 6살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그전엔 아버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잘 몰랐고 너무 어려서 뭐가 진짠지 구분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에게는 하늘과도 같았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세상의 전부고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기 때문이었죠. 특히나 아버지가 왔을 때 어머니가 제게 해줬던 것들 때문에 더 애정을 갈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애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저는 몇 달을 쉬다가 다시 일을 나가려는 아버지를 잡고 매달리곤 했어요. 그건 꽤 오랜 시간 반복된 일이기도 했죠. 아빠, 일 안 가면 안 돼?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딸, 아빠가 일 안 갔으면 좋겠어? 응. 근데 아빠가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딸 공주님 드레스도 입히고 피아노 학원도 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아빠도 우리 예쁜 딸이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드레스도 필요 없고 장난감도 싫어. 그냥 있어, 응? 아이고, 우리 예쁜이 어디서 이런 예쁜 소리를 할까? 아빠 열심히 일하고 올 테니까 엄마 말씀 잘 듣고 학원도 빼먹지 말고 가야 한다. 알았지? 하지만 아버진 결국 그런 저를 두고 갔고 그와 동시에 어머니 역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잔뜩 꾸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죠. 방치된 빨래나 어머니의 가방, 아버지의 오래된 겨울 옷들을 뒤져 동전을 찾아냈고 그걸로 슈퍼에서 과자를 사 먹기도 했고 찬물에 라면을 넣어서 퉁퉁 불린 걸 먹기도 했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저 스스로 혼자 집안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나이 7살이었을 때였고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크고 높기만 한 어린 나이였지만 단순히 어머니의 칭찬이 고파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안녕. 아버지는 너네 엄마 아주 오래된 친구야, 친구. 안녕하세요. 그래. 얼굴은 엄마랑 똑같네. 아저씨가 과자 사줄까? 네. 그러던 어느 날 저만 있던 집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고 제게 과자도 사주고 밥도 사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어머니에게 두들겨 맞아야 했죠. 남자와 어머니는 크게 싸웠는데 일부러 어머니를 위협하려고 저를 데리고 갔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분이 제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으니까요. 그러다가 둘이 화해를 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걸 저는 똑똑히 봤고 그게 나쁘다는 걸 어린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돌아온 아버지에게 귓속말로 전달을 했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랑 뽀뽀를 했다고 말이죠. 영악했던 건지 단순했던 건지 솔직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긴 했지만 그게 이혼으로 이어지게 될 줄 몰랐던 것은 확실했고요. 어린 저는 당연히 이혼은 안 된다고 울기 시작했고 당시 아버지 역시 홀로 남겨진 저를 두고 일을 갈 수 없었기에 그냥 넘어가게 된 게 문제였습니다. 어머닌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았죠. 입만 싼 개집애 같은 이라고.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알아? 잘못했어요. 그게 반성하는 태도야? 반성을 누가 그렇게 해, 어? 여기 들어가. 엄마, 무서운데. 불 켜지 마! 전등 다 빼놨어. 너 여기서 불 켜면 불 나서 죽어, 알아? 저는 질질 끌려가서 어두운 방에 며칠이고 가둬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잘못을 하던 하지 않던 어머니의 친구가 오는 날에는 무조건 그래야 했죠. 단순한 방치에서 학대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저희 집에는 한여름 습도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나무 뒤틀리는 소리가 나는 오래된 나무장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무서워하는 걸 알게 된 어머니는 작은 방이 아니라 장에 저를 가두기 시작했어요. 이불만 반만 빼고 저를 그곳에 몇 시간씩 넣어두곤 했는데 저는 그 안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 숨을 참고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현관문 소리에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나간 걸 확인했고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뜨거운 물 자체를 쓰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있을 때 작동법을 대충 익혀서 처음 시도를 해본 거였죠. 문제는 너무 어렸다는 것. 팔은 짧았고 뜨거움의 정도를 손끝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다 끓이는 것은 성공했지만 그걸 잡아서 내리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였죠. 결국 저는 그걸 떨어뜨렸고 제 발과 다리에 뜨거운 물이 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어머니에게 혼이 나는 것만 두려워서 라면을 치우고 나무장으로 알아서 기어들어가 몸을 감싸고 벌벌 떨기만 했죠. 그러다 기절을 했는데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앞뒤 상황은 전혀 모르지만 아버지가 고열로 정신을 잃은 저를 발견해서 데리고 왔고 수술까지 한 상태였던 거였죠. 왼쪽 발가락 끝이 뜨거운 물에 녹아 붙어버린 걸 떼어내는 큰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진 그 일로 어머니와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저를 위해서 뱃일을 그만뒀던 겁니다. 이제 아빠랑 너랑 우리 둘이서만 사는 거야. 우리 잘 살아보자, 응? 진짜? 아빠 배 안 타? 응, 아빠 이제 배 다시는 안 타. 너무 좋아. 진짜 너무너무 좋아. 그땐 몰랐어요. 평생을 바다에서 살던 아버지가 왜 다신 바다를 보지 않겠다고 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눈이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말입니다. 저희는 지역을 옮겨서 그곳에서 새로 생활을 하게 됐고 아버진 평생을 해보지 않던 일을 하면서 살게 된 거였죠. 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르는 척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바다를 그 누구보다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영악하고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술 한 잔을 걸치고 우리 나중엔 바닷가 마을에서 살자 라고 말하는 걸 웃으며 흘려듣곤 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단 한 번도 아빠, 바다가 그리워? 뱃일 그만둔 게 후회돼? 하고 묻지 않았어요. 제게는 바다는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으니까 말이죠. 그 이야기를 꺼내면 혹시나 아버지가 훌쩍 떠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기적인 저는 커서 아버지를 두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 남편은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친절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죠. 문제가 있다면 그 친절함이 저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친절함이 때로는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종종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건 연애 때부터 나타났던 문제였는데 이런 사람이 또 없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까지 감행하게 됐습니다. 그건 역시도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애정에 대한 결핍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제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은 굉장히 헌신적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제게 가져다 주곤 했죠. 이 새벽에 딸기를 파는 곳이 있어?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24시간 슈퍼에서 마침 팔고 있어서 거기 가서 사왔지. 내가 씻어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고마워, 여보. 내가 오히려 더 고맙지. 내 아이를 가진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 생활에 정신이 없어서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 아이를 임신했고 아이에 관한 것은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뒤에는 더욱더 정신이 없어 아버지를 챙기진 못했습니다. 특히나 첫째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 이웃집이 가장 큰 골치였죠. 이 새벽에 이게 무슨 소리야? 아기 깼어? 응, 벌써 몇 시간째 저러고 있네. 정말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번에 우리 아래층에서 누가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했다나 봐. 괜히 끼어들어서 좋을 건 없지. 여자가 너무 불쌍해. 어떻게 저러고 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 당신이 나중에 조언이라도 해줘. 가정폭력이라는 게 절대 나아지지가 않아. 알지. 근데 조언이라고 하는 것도 좀 우습잖아. 그런가? 괜히 당신 또 오지랖 부리지 말고 괜히 신경 쓰지 마. 알았어? 알았어. 또 웃으면서 대충 넘어간다. 당신 저번에도 괜히 남 일에 끼어들었다가 다쳤잖아. 응? 알았다니까. 약속합니다. 저희가 그 당시 신혼집을 빌라에서 시작했는데 바로 앞집 부부가 매일 새벽 싸우는 소리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가끔 볼 때 남자는 멀쩡해 보였지만 술만 마시면 자신의 아내를 때리는 그런 놈이었고요. 반면에 여자는 굉장히 순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지 바짝 말라서는 창백한 얼굴로 아주 가끔 마주쳤었죠. 저는 한두 번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인사만 하고 지나갔지만 하루는 저를 잡고는 하소연하더군요.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제 아이를 보며 너무 예뻐하기에 어쨌든 같은 여자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몇 번 들어줬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어요. 왜 그 사람이랑 같이 사냐고요? 아랫집 아주머니도 묻긴 하던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만 빼면 좋은 사람이라서? 이젠 그것도 모르겠네요. 습관이 됐을지도. 실은 저도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방임 학대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점점 심해지고 고쳐지지 않아요. 저런.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저를 학대했었거든요. 우리 비슷한 부분이 있었네요. 지금은 무척 잘 사는 것 같아서 행복해 보이기만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저희 남편한테도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자랑은 아니니까. 근데 제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는 게 가장 위험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아이가 없으니 빨리 헤어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경험이 어릴 때 있었다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잘 알고는 있어요. 일단 조언 감사해요. 그나저나 부럽네요. 네? 과거가 어쨌든 지금은 잘 살고 계시잖아요. 예쁜 아이 엄마의 다정한 남편, 그리고 평소에 늘 이야기하시던 아버지 이야기도 듣기 좋고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진 늘 자랑스러운 분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잘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불행하긴 했지만 그 과거를 잊을 정도로 잘해주셨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아주 가끔 외식도 하러 함께 나갔고 가족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도 하며 왕래를 지속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앞집 여자를 많이 도왔고 폭행을 심하게 당한 날에는 제가 병원을 지키기까지 했죠.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어느 순간부터 가정폭력의 횟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앞집 여자는 드디어 남편이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둘째를 가지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저희 남편과 앞집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산부인과를 들렀다가 집으로 올라가는데 남편이 그 여자 집에서 나오는 걸로 알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오해라며 잡아댔지만 제가 추궁하자 결국 남편이 실토를 했죠. 물론 바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약간의 끌림 정도만 인정했죠. 하지만 관계의 여부는 상관없이 저는 그것도 바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속인 것부터가 잘못이었고요. 앞집 여자가 그냥 대화만 하고 싶다고 그랬어. 정말이야. 난 진짜 싫었는데 너무 불쌍하고 가여웠어. 당신도 알잖아. 나 오지랖 넓어서 그냥 못 지나치는 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무리 불쌍해도 바람 피웠다는 게 말이 된다고? 바람이 아니라니까? 그냥 단둘이 만난 건 충분히 오해할 것 같은데 정말 위로만 해줬다고. 오늘도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집에 잠깐 들린 거였다고. 진짜야. 내가 산부인과 같이 가자고 할 땐 거절했잖아. 근데 그 여자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회사에 반차까지 썼다는 말을 지금 나한테 믿으라는 거야? 진짜야. 그 여자한테 물어봐도 된다고. 난 결백해. 잠을 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있다가 나온 게 전부잖아. 이혼하자. 이제 나 당신 못 믿어. 내가 말했잖아.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절대로 용서 안 한다고. 결혼 전에 연애할 때도 늘 그렇게 말했었어. 그리고 그건 진심이고. 아이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 여보, 한 번 실수잖아. 그냥 내가 동정심에 오버한 거야. 물론 나도 내가 미친 거 알아. 근데 너무 불쌍해 보였어. 신경 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정말 그게 전부야. 난 당신뿐이야. 그리고 우리 아이를 두고 어딜 가라는 거야. 그 여자한테 가. 그 여자한테 가라고. 그 여자 자기 남편 사랑해. 당신도 알잖아. 그냥 하도 폭행에 시달려서 혹해서 그런 것 같아. 물론 나도 잘못 있어.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내가 이제까지 당신한테 어떻게 했어?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당신 아이들은 생각도 안 해? 속은 끓고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혼하겠다는 말을 뱉어놓긴 했지만 제 배는 이미 만삭이었고 막막한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앞집 여자 역시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계속 거부를 했는데 본인이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했죠. 솔직히 듣는데 너무 역겨워서 당장이라도 소송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빌더군요. 정말 저를 쳐 죽이고 싶겠죠. 알아요. 저도 미쳤어요. 근데 이걸 남편이 알게 되면 저 정말 죽어요. 하도 맞다 보니까 제가 친절함에 굶주렸어요. 정말 이성적인 그런 게 아니었어요. 믿어주세요. 그 정이 그리웠어요. 따뜻한 말이 그리웠고요. 그게 전부라고요. 진짜 뻔뻔하네요. 왜 그걸 우리 남편한테 찾아요? 부러워서 그랬어요.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좋은 아버지를 가졌고 좋은 남편을 가져서요. 하지만 정말 바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동정받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알아요. 기분 나쁘고 너무 불쾌하실 것도 알아요. 근데 바람, 정말 그건 아니었어요. 내가 그쪽한테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런 짓을 해요? 그것도 내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진짜 우려하시는 그런 일 없었어요. 정말 맹세해요. 저 보기 싫고 못 믿어온 거 아는데 제가 아니면 남편분이라도 믿어주세요. 저 때문에 오해받는 걸 보니까 제가 힘들어요. 그쪽이 뭔데 우리 남편이 오해받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제가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네 분 다한테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가정 꼭 지켰으면 한다는 거거든요. 주제 넘은 거 알지만 누가 봐도 완벽한 그런 가정이라서 안타까운 거죠. 물론 제가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요. 앞으로 어쩌실 계획이죠? 이사 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저희 남편을 설득해야 해서 빨리 갈 순 없어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달이면 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할게요. 네? 정말 바람이 아닐까? 저는 하루에 몇십 번, 아니 몇백 번은 생각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만났던 저희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불륜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치를 떠는 저였지만 남편과 앞집 여자는 바람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없었죠. 실제로 남편의 오지랖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기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집에서 전등을 갈아주고 청소까지 해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쉽게 용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매일 차려주던 식사도 준비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오래 다녔던 회사를 은퇴하면서 남편과 사이가 다시 좁혀져 갔습니다. 시골에서 생활하신다고? 아버님 혼자서 힘들지 않나? 나도 그냥 위에서 생활하면 좋겠어. 나이도 있고 병원도 근처인 곳에서 살면 좋잖아. 근데 계속 내려가신대? 응.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 우리 회사에 시니어 인턴 뽑은 그런 활동을 한다고 들었어. 시니어 인턴? 응, 외국에는 꽤 그런 일 많아. 이미 퇴직한 사람들의 연륜이나 사회 경험 등을 배울 수도 있고, 거기다가 시대도 예전이랑은 다르잖아. 100세 시대에 벌써 은퇴라는 것도 웃긴 거지. 그래? 그럼 당신이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럼. 당신이랑 이렇게 길게 말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도울게. 알았지? 어쨌든 고마워. 저는 계속 내려가겠다는 아버지를 잡았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하고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는 식으로 말이죠. 그때도 생각해보면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도 제 곁에 있어야 제가 안심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참 못됐죠. 저도 알지만 그때는 그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남편의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고 그 뒤로는 남편과 이전처럼 지내게 됐어요. 물론 불쑥 떠오르는 그 기억이 저를 괴롭히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희 아버지에게 친절하게 했다는 말을 들으며 풀곤 했죠. 아버님이 일을 워낙 잘하셔. 기관사 하셨다고 하셨지? 영어도 꽤 잘하시더라? 아, 그래? 외국인 선원들도 있어서 그런가? 맞는 것 같아. 중국어도 꽤 하시더라고. 그런 인재를 시골로 내려보내는 건 국가적 손실이지.
우리 회사에 다른 직원들도 칭찬 일색이야. 하나를 가르치면 100을 아시는 분이셔. 그 정도야? 그래도 당신이 잘 챙겨줘서 적응 잘하시는 거겠지. 아니야, 내가 뭘. 우리 회사는 아버님, 장인어른인 거 모르셔. 그런 관계가 드러나면 아무래도 장인어른이 더 불편하실 거 아니야. 그런가? 그야 그럴 수도 있네. 그래, 어쨌든 걱정은 마. 남편은 저와 사이가 갑자기 안 좋아질 때면 늘 이런 식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건 확실히 효과가 있었고 아버지까지 챙겨준다는 남편에게 심지어 고마움까지 느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바람이 아니라는 확신까지 생기게 됐고요. 하지만 제 신경을 계속 거슬리게 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앞집 여자가 이사를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 때문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라는 핑계를 들으면서 저는 차라리 우리 가족이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한 친구가 저희 첫째를 데리고 수영장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마침 날씨도 너무 좋아서 도시락을 만들어 아버지와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 찾아갔죠. 점심 식사라도 함께 할 요량이었고요. 그런데 회사 앞에서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저는 방문자 등록을 한 뒤에 올라갔습니다. 헌데 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죠. 이따위로 일하고 월급 받아? 나이 많다고 해서 그냥 다른 직원들처럼 내가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무리 이전 회사에서 날고 기었다고 해도 여기선 그냥 말단 직원, 아니 그것도 계약직 인턴일 뿐이야. 알아? 보고서는 다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죄송하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 장면과 목소리, 그리고 그때의 감정은 마치 악몽과 같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끔찍한 악몽 말이죠. 저는 겨우 몸을 움직여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뒤늦게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걸려온 아버지 전화에 그냥 전화했어 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소름 끼치더군요. 남편이 그간 저희 아버지에게 잘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과 사람 좋은 척 굴더니 어른에게 함부로 하는 그 태도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올린 그 행동과 살기 가득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오히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아버지를 보호하고 있었죠. 도통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내려진 결론은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가짜라는 거였습니다. 거짓말, 가짜, 눈속임,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며 남편과 앞집 여자의 관계에 대한 생각까지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앞집 여자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혹시나 오해는 아닐까, 바람을 피운 게 아닌데 말을 전해서 큰일이 생기진 않을까 생각해서 단 한 번도 만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만나는 방법은 단순하고 무식하게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게 전부였지만 이야기 좀 하자는 제 뒤를 따라오긴 하더군요. 그리고 마주했을 때는 끔찍한 가정폭력범이라기에는 그저 평범한 중년의 남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혹시 저희 집이 시끄러워서 그런 건가요? 이사 가신다고 들었어요. 저희가요?
저희가 왜... 아내분이 이야기 안 하셨나 봐요? 네? 저는 못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 남편이 그쪽 집에서 그쪽 아내분이랑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네? 이런 미친... 때리실 건가요? 네? 남자는 놀란 토끼 눈이 돼 저를 보더니 눈을 깜빡이고는 다시 말했죠. 무슨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오해를 산 적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아내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병원에도 같이 갔는데요? 아시잖아요. 아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건 알죠. 하지만 전 가정폭력범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스스로 자학한 겁니다. 믿지 못하실 건 알지만 제가 언성을 높인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자를 때리는 건 못합니다, 전. 그럼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아내가 바람을 피우니까요. 저는 단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런 것뿐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혹시 몰라서 병원 기록은 물론이고 동영상 촬영까지 해둔 상황이었죠. 제게 집에서 벌어지는 상황 중 하나를 보여줬을 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그저 서 있기만 했는데 여자가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벽에 자신의 머리를 박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전 그걸 믿었고요. 피운 게 맞을 겁니다. 결혼 초부터 제 아내한테 남자 문제가 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휴대폰을 확인하곤 하는데 최근엔 없어서 싸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으니 휴대폰으로 따로 연락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증거를 먼저 모으는 게 우선이겠죠.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세요? 화가 나지 않으세요? 화요? 저는 이전부터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참고 살긴 했지만 솔직히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까지만 기다려보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앞집이라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서 이제 그만하고 싶네요. 그쪽은요? 저도 이혼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저희 아버지가 남편에게 당하는 수모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제 복수에 가담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어떻게든 돕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그 남자가 자신의 집에 강아지용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증거를 우선 모아야 했으니까요. 참 우습게도 설치한 바로 다음 날에 둘의 미래 장면을 촬영하게 됐죠. 둘의 대화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장인어른한테 뭐 말해본다고 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살고 있는데 무슨 고향에 내려간다면서 뭐 죽어도 안 주려고 하더라. 내가 그래서 회사에서 엄청 갈구고 있잖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줄 거야. 사업 자금? 그래. 내가 솔직히 회사에서 썩기에는 좀 아깝잖아. 일도 너무 잘하고. 일단 사업해서 성공만 하면 지긋지긋한 빌라도 청산할 수 있겠지. 아우, 지겹다, 지겨워. 당신 아내는 알아? 순진하고 바보 같고 멍청해서 모르려나? 여자라서 촉은 있는지 묘하게 신경은 쓰는데 아버지 이야기하면 딱 멈춰. 이제까지 내가 그 돈을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얼마나 지한테 잘했는데. 아내도 생각해보면 좀 야갔어. 은퇴 자금은 노후에 바닷가 생활하면서 써야 된다면서 말도 안 꺼내주더라고. 그게 무슨 아내야. 남편을 위해서 뭐든 해야지. 내 말이. 머리가 울릴 정도로 충격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사랑한다든가
너밖에 없다든가 그런 말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은퇴 자금을 어디에 쓸지, 어떤 가방을 사줄지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역겨웠죠. 이건 처음에 앞집 여자 집에서 나오던 남편을 봤을 때와는 기분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배신감과 우울감, 그리고 너무나 큰 상처에 가슴이 도련해지는 것 같았다면 확실한 영상을 보게 되니 더럽고 불결해서 얼음물을 머리에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들더군요. 오히려 머리는 차갑게 식었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제 어쩌실 거예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증거까지 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뭘 해드려야 할지 고민이네요. 저도 복수해드릴까요? 머리채를 잡아준다든가. 아니요. 일단 여자를 때리는 건 싫고 그쪽이 제 아내를 상대하기도 힘들 겁니다. 제 아내는 금전적인 것으로 타격을 주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쪽 남편한테 하는 제일 큰 복수가 제 아내를 데려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살아보면 알게 될 겁니다. 천천히 말라 죽어가는 스스로를 보게 될 테니까. 알겠어요. 상간녀 소송으로 어떻게든 해볼게요. 네, 저도요. 근데 저 남자는 때리거든요. 앞집 남자는 순하게 생긴 얼굴과는 다르게 덩치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라고 누구라도 오해할 정도였고요. 저는 그 사람을 앞세워서 바로 다음 날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친구에게 모두 맡겼기에 걱정도 없었죠. 앞집 남자는 한참을 회사 안을 훑어보다가 멀리서 제 아버지를 구박하는 남편을 발견하고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달려가서 남편을 발로 차서 날렸습니다. 앉아있던 여직원은 비명을 질렀고 몇몇 남자들이 근처로 갔지만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남자를 함부로 잡지 못해 경비만 찾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마치 이제야 알았다는 듯 연기를 하면서 울먹이며 소리를 쳤죠. 어떻게 앞집 여자랑 바람을 피워? 어떻게 내 아버지를 구박할 수가 있어? 저는 그러면서 당황한 표정의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박서방이 뭐? 저 인간이 아빠 퇴직금 노리다가 안 주니까 아빠한테 막대한 거야. 그 돈으로 사업해서 상간녀랑 함께 살겠다고 했다니까? 뭐? 저놈이... 오래 뱃일을 쉬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타고난 통뼈였어요. 그래서 쓰러져 있던 남편의 멱살을 잡고 일으킨 뒤에 머리로 코를 박아버리셨죠. 정말 너무나 순식간이었고 그 상황을 지켜본 직원들도 경비를 부르는 걸 멈췄습니다. 애초에 시니어 인턴으로 들어온 저희 아버지와 남편의 관계가 장인어른과 사위라는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숙덕거리는 소리 뒤에 미친 거 아니야? 장인어른은 그렇게 되었다니 하는 말들이 조각나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저는 한마디 더 던졌죠.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바람 폈다는 거 다 알아. 나한테 잘해준 것도 아버지한테 뜯을 돈 때문이었다는 것도 알아. 우리 아이가 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짐승도 아니야. 그냥 괴물이야. 악마라고.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저희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소하겠다는 남편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앞집 남자는 자신의 일을 다 했기에 집으로 갔고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를 하게 됐죠. 아버지는 정말 너무 많이 우셨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자신의 딸까지 겪었기에 그 슬픔이 더했을 것 같더군요. 미안하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표정이 안 좋다는 생각은 했지만 설마 했는데 아빠가 너무 미안해.
차라리 박서방한테 돈을 줬더라면. 아빠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난 애초에 그 사람이 사업하고 싶다고 은퇴자금 이야기했을 때 아빠한테 말조차 꺼내지 않았으니까. 아빠한테 그 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않아. 설령 아빠가 준다고 했어도 그러지 못하게 했을 거야. 내가 이기적이었어. 아빠가 널 위해서 그 정도는. 했으면 나랑 살았을 것 같아? 그 사람 앞집 여자랑 바람 피워. 벌써 미래 계획까지 다 짰더라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난 이제까지 아빠 돈 노리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좋은 사람이 어딨나 했던 게 가장 후회가 돼. 그게 뭐든 후회하지도 말고 니 탓하지도 마. 아빠나 그러지 마. 매번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줬잖아. 여기 있어달라고 하면 있어주고 취업하라고 하면 취업하고. 다 나 때문이지? 나한테 미안해서. 아빠는 내 발의 흉터 때문에 매일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아빠는... 아버진 말끝을 흐리시면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저 역시도 그걸 알고 있었죠. 어린 시절의 그 흉터가 여전히 제 발등과 기형적인 발가락 모양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진 늘 제 이야기를 들어준 겁니다. 늘 바다를 그리워하면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죠.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빠가 곁에 있어주면 다 좋을 것 같았어. 미안해. 그 인간한테 그런 취급받게 해서 미안해. 나이 먹고도 철이 없어서. 우리는 그날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해서 아버진 제가 가여워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네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을 친구에게 맡기고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키운다고 경력이 단절된 상태라 자신이 없었지만 뭐든 할 준비는 된 상태였어요. 여자로서의 저는 약할지언정 엄마는 강하니까 말이죠. 물론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저를 사랑해서라든가 그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재산 분할하는 것 자체가 싫었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 회사에서 그 일이 있고 결국 잘리게 됐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였던 남편에게 결정권은 없었어요. 그렇게 딱 1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앞집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둘은 정신승리라도 하고 싶은지 살림을 합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여자는 자신을 승리자로 여기고 있더군요. 우리 바로 혼인신고했어요. 알아요? 그쪽이랑 내 전 남편이 위자료 신청 그런 거 했다는데 그건 극복해야 할 하나의 과정? 이쯤으로 여기거든요. 아무런 타격도 없다는 말이죠. 타격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절차니까 했습니다. 결혼 축하해요. 축의금으로 위자료에서 5만 원 정도 빼드릴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기는. 그쪽이 나한테 가짜는 조언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좋은 아빠 있고 다정한 남편 있다고 왜 자랑질을 해? 자랑을. 솔직히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된 건 그쪽 탓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자랑으로 들렸어요? 자격지심이 엄청나시네요. 그리고 정정하는데 우리 남편 그렇게 다정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돈에 미친놈이었지. 아, 들어보니 당신도 그렇다면서요? 근데 어쩌죠? 회사도 잘리고 그쪽은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돈이 없어서. 뭐요? 분명 그쪽 땅을 치면서 후회할걸요? 세상에 저런 남자가 어딨어요?
착하고 섬세하고 다정한 남잔데. 그리고 회사야 다시 들어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하나 장담하는데 제 남편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아마 여자도 때릴지도 모르죠. 그땐 정말 맞고 사는 여자가 될 것 같네요. 한번 잘 살아봐요. 이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네, 불륜녀 씨. 말 다 했어요? 제 남편 우리 아빠 멱살까지 잡았어요. 사위가 장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그것도 돈 안 준다고. 그런 놈이 자기 마누라를 못 때릴까? 맞을만 해서 때린 거겠죠. 네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설마 우리 사이를 질투해서 지금 이런 분탕질하는 건가요? 이것도 복수인가? 복수... 그쪽이 잘 몰라서 하는 것 같은데요. 똑바로 들으세요. 그쪽 남편이 제 남편을 패고 우리 아빠가 제 남편의 코를 박살냈고 회사에서 결국 잘리게 한 게 복수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쪽이랑 제 남편이 혼인신고를 한 게 복수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지옥이 되는 복수요.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여자의 얼굴색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났죠. 현재 저는 두 아이와 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작은 바닷가 마을에 터를 잡았습니다. 동네가 워낙 작아서 지명을 말하지 못하는 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기서 마을 분들이랑 고기 손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작은 텃밭도 가꾸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주 작은 고깃배를 중고로 사셨는데 기관사였던 자신이 선장이 됐다고 매일 배를 쓸고 닦고 하십니다. 바다를 볼 때마다 반짝이는 눈과 장난스러운 말투를 보니 비로소 아버지가 살아 숨쉬는 느낌을 받았죠.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 아직도 지난날의 제 행동이 많이 반성이 되네요. 오로지 딸을 위해서 꿈을 접은 내 아버지. 적어도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예전에 살던 빌라의 아래층 아주머니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 앞집 여자가 매일 밤마다 싸우고 물건을 때려 부셔서 결국에는 그 집에서 쫓겨난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가끔 아주머니가 마주치곤 하는데 여자와 전 남편 모두의 얼굴에 시커먼 멍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서로가 서로의 지옥이 돼 제 복수가 결심을 맺은 것 같더군요. 저는 지금도 늘 기도합니다. 헤어지지 말고 평생 그렇게 둘이서 살길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는 구독자님들도 그들의 유병장수를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